반갑습니다. 머리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화당 문브레이커스를 보러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문브레이커스 파원 한근영 신순정입니다. 저번주에 못 뵈가지고 보고 싶으셨죠? 너무 죄송스러워요.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를 전혀 챙기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갑자기 부산에서 최고위원회 일을 하게 돼가지고요. 원래 녹화할 거를 저희가 월요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만큼 더 반가우시죠? 너무 민망한가? 민망해. 오글거리나? 민망해. 아니 우리도 좀 오글거리는 거 필요해요. 우리 너무 딱딱하잖아. 최근에 부산에 너무 많이 갔다 와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부산에 왔다 가서 참 기분이 그래도 간만에 좀 편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경남 분이라서 또 비슷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하루에 사실은 수많은 시간을 사실은 이제 이동으로 사실 소비를 했었어야 됐던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아무튼 최고위원회의를 거기서 했고, 그러고 또 보궐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토요일 또 우리 공화당은 부산에서 집회를 무사히 마쳤고요.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주가 왔는데 집회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먼저 부산을 제가 대표한다는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차피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까지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그 먼 길 사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전에 집회 매주 할 때 부산 경남 분들이 올라갔던 거 생각하시면 힘들 때 하시면 안 돼요. 그 힘듦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예. 또 오글거리게 해볼까? 안 돼요. 그 이상을 제가 말을 하진 않겠는데 정말 이번에 오시느라 그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힘드셨을지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집회에서 정말 열기가 뜨거웠죠, 그죠? 네, 시민분들의 반응도 너무나 좋았고요.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운전자들 반응이 저는 놀라웠어요.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데도, 네, 제가 나 기다리더라고요. 진특파원이랑 저랑 이제 사석에서 제가 부산에 대해 교통이 왜 부산은 그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니? 왜 그렇게 부산은 그러니?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제가 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사실은 6.25 때 싹 다 밀렸는데 부산이랑 몇몇 진짜 극소수 빼고는 부산은 온전히 그 조선시대 당시에 그 재래식이라 그럴까요? 그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살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인원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으로 그 재래식 도로 그대로 거기에 현대식 도로가 아스팔트가 들어서고 생겨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획도시가 아닌 거죠. 갑자기 막 보통 이렇게 사각형, 블럭블럭형인데, 막, 한 집중구역에서 5, 6곳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가 막히면 부산 전체가 다 막히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저는 좀 부산 집회할 때마다 걱정인 게, 우리가 했던 딱 그 지점, 그 서면에서 우리가 2부 집회로 하러 가는 딱 그 지점이 부산에서 제일 교통이, 제가 말한, 여기가 막히면 부산이 다 막힌다. 그기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한자선을 잡아먹고 그런 걸 했으니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데 우리의 뜻에 공감하느냐 안 하냐를 차치하고 차가 밀리니까 단순하게 분노를 할 만도 한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네. 진짜로.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제가 체감을 했으니까. 일단 운전자들이 막 심한 사람이 욕도 하고 해야 정상인데 물론 빵빵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소수였다. 진짜 소수였다. 저번에 우리 했던 때 체감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싸워주지 않고, 그러던 잘 답답하시겠지, 국민들도. 그러던 찰나에, 아니, 저게 뭐지? 문재인 퇴진하라니? 문재인 보고 좌파 독재라니? 이러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하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다 공감하시고, 또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 분들께서는 또 박수 쳐주시고, 그랬던 집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2주 후에는 우리가 또 천안 아산을 갈 예정이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충청도 느낌 하면 그냥
뭐랄까 항상 가까운 느낌보다는 충청도에 좀 약간 그래서 뭔가 충청도 말의 애매한 느낌이 느낌. 따로 예, 저도 이러면 좀 비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충청도에 딱히 가보지도 않고 혹은 그랬던 그냥 네. 청년으로서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웅이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탄신제를 맞아 천안, 아산 딱 가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 대전 근처에 계신 우리 동지님들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쪽에는 지금 많은 청년들의 분포가 굉장히 분포율이 높은 곳이라고 해요. 특히 아산. 그래서 아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불의와 불공정이 만연한 이 시대에 청년들의 역할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도 우리 공화당의 역할인 것 같아서 천안 아산에서의 투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너무 길었죠. 듣기인가 이것은 분석인가. 예.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순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공동픽을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공동픽을 다시 살려면서 오늘은 찐픽부터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레디 고! 내가 민망해. 손가락이 민망해. 찐픽 고! 고! 왜 이런 거 좀 귀엽지 않나? 야, 너무 나이가 많나?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아유, 제가 막 제가 귀염 할게요. 떨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할게요. 보는 저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색하시지 않아요. 아니야, 이런 것도 필요해. 아무튼 제가 너무 발랄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죠? 주머니 사정도 팍팍하고 이제 뭐 부동산 거래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밖에는 노조의 세상이 되어 있고 아이들 교육도 불안하고 뭐 하나하나 지금 뭐 불안하지 않은 게 없죠. 네. 그런데 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지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실제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친구의 아는 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공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이에요. 한 달쯤 전에 목을 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자살을 하셨어요.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태. 본인의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갈등도 하고 왜 아내도 있고 애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40대 이제 초중반 이렇게 되는데 많은 형이라고 해봐야 도대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애기도 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현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공장을 그 나이에 공장을 운영할 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기술을 배웠고 투자를 하고 해서 그런 공장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직원을 감축을 하게 됐어요. 그 인원수를 줄였는데 그렇게 해서 줄여진 이제 해고가 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라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힘드니까 퇴직금 청산이 바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을 걸고 뭐 그래가지고 졸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 지금 회사는 부도 직전인데 뭐 그래가지고 주위에서는 그냥 뭐 악덕 사장 뭐 이런 낙인이 식으로 찍혀버렸네. 해서 뭐 현수막 걸고 뭐 이래 했나 봐요.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도 힘들었을 거고, 이런 경제 상황,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그 불안감, 희망이 없다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지는. 포기하게 해버리고. 네, 근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참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본인이 운영하는 그
뭐 산 조용한 데 가서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음. 아니면 뭐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공장에서 굳이 하셨다는 거는 노동자들 좀 보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맞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만 그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공장을 이렇게 딱 둘러보면서 저는 그 느낌을 이해 내 인생을 맞춰서 수- 읽어놓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 느낌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기 전에 그런 선택을 딱 하고 이제 둘러보러 거기까지 그 장소까지 왔는데 딱 둘러봤는데 내가 내 일생을 바쳐서 나의 성과라고 그러니까. 읽어놨던 것들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졌고, 그리고 어느 동지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뭐 살 부대 끼고 그냥 같이 살았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배신은 참. 뭐 이 얘기를 제가 제 친구가 지금 미정원을 하는데요. 그 친구 미정원을 제가 새치 염색을 하러 갔다가 들었는데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야 알겠다. 순정아, 네가 수년 전에 왜 그렇게. 태극기를 들었는지, 왜 그렇게 그 난리를 쳤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순정아 네가 뭐 사회주의자, 자유민주주의, 빨갱이 뭐 이런 정치 용어를 쓸 때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받아들이기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말이 자기가 이제야 네가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문재인 이 새끼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걔가. 참 근데 그 이미 이런 말하면 친구분한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알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똥된장 갖다 주면 당연히 똥은 쳐다도 안 보겠지만 막상 비슷하게 똥인지 된장인지 일은 겪어봐야 알더라. 네. 근데 참 이 자살 얘기를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이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국민들은 이게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으로 도대체 회생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또 반대로 이 정권에서 일어난 자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자살이지. 비교할 수 없는 자살이지만 이 정권에서는 박원순이 그 면피용으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름 공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참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H 투기 떨어졌을 때 그 파주에서 1명, 그리고 어디지? 분당에서 1명, 또 2명 자살을 했어요. 이 투기가 불거져서 이게 드러나면 자기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책임지고 갈 정도의 사람이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되고 그 정도의 뭐 책임감은 둘째치고 그 정도의 윤리의식, 도덕적인 사고 판단 자체가 이미 결여되어 있었다. 권력지향적. 또 최근에 뭐 유재석이 그 하는 유퀴즈라는 그 프로에 나온 뭐 공무원도 자살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런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국민은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이쪽의 사람들은 뭐 물론 공무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부도덕한 또 부정부패, 불법, 위법 이런 행동을 해놓고 면피용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참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깊게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곁들이면 저도 몇 번 무대에서도 혹은 이제 사석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아는 형이 부산 강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통업을 하세요. 근데 그 유통업을 하는데 보통 소상공인 그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뭐 물건을 갖다 주고 배송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가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대금을 안 떼고 가게가 갑자기 사라져 있고 뭐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 형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하시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지가. 네. 근데 지금 자살이 남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는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2021년
혹은 2020년에 지금 통계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 19년에서 계속 끊임없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하루에 38명 가까이 죽고 있어요. 자살로.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그자들이 그렇게 국정농단이다, 적폐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퇴진하라, 촛불 들고 난리를 쳤을 때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임하던 시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사이가 가장 자살률이 낮았고 또 해가 갈수록 자살률이 하락하는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럼 17년이 가장 낮은 지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고 문재인들이 2018년 이렇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속도는 그냥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1년에 10% 이상씩 팍팍 올랐어요. 자살이.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민율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 증가한 이민도 있지만 자살률도 증가했어요. 아휴. 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안 된 거지? 진정으로 헬조선이 창궐을 한 거죠. 그 드라마 되게 주목받은 좀비 드라마 있잖아요. 킹덤인가? 그 조선시대 좀비 나오는 거. 듣기만 들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netflix나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기가 많고 정말 우리나라 그 돈이 진짜 많이 벌렸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시점도 그렇고 그 드라마가 이 한반도에 창궐해가지고 국민들이든 뭐든 완전 헬조선 지옥이 되는 것도 그렇고 딱 진짜 암시적인 느낌이다.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 따라서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든 또 이 나라에서 죽음을 선택하든 땅에서 참 사는 것을 포기한 국민들에 대해서 도대체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솔직히 경제 다 망쳤지, 안보 다 망쳤지, 교육 다 망쳤지, 그래서 뭐 사회 불균등 최악이지, 사회 불평등 최악이지,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지지율은 지금 가장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일 죽고 싶은 사람. 문재인이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을지.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양산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지금. 네? 양산으로 누가 간다고 보장해요? 깜빵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하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죽고 싶을 것 같은데 국민들 자살시키지 말고요. 대한민국 자살시키지 말고요. 본인이 바른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찐픽을 끝내면서 혹시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주변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의 그런 실질적인 사연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대한민국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안타까운 그런 거를 공유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만큼 왔나, 얼마만큼 무너졌나를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자영업자들은 진짜 죽고 싶거든요. 지금 결제 대금 다 밀리고 월급도 못 주고 월세도 못 주고 막 문 닫는 거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제가 임대 문이 내어져 있는 곳은 축복이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 만큼 돈이 있어야만. 네, 그러니까 유지하는 이것이 정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어가지고 죽고 싶을 텐데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중에 자영업자분들 특히 저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힘내시고요. 이번 기회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분, 또 고민을 하는 분인 것처럼 보이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것, 그렇게 하는 한 주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분 좋게 발랄하게 다음 제 차례로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까 좀 저부터도 기분이 처지지만 그것도 그래도 우리가 타결해야죠. 자, 기분을 다시 으쌰으쌰 올려가지고 자, 찐픽에 이어서 한 픽을 본인 들으고 넘어가보도록. 잘하네. 저는 이거 귀여운 척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을 푼 건데. 나도 되게 귀여운 척. 저 아직 어깨가 이래가지고 막 쓰게는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자, 한 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까 해드렸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빠밤. 부끄럽네. 자, 참 바로 직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년 지지율이 남자 청년 20대 남성은 7대3도 더 해요. 7대3보다 좀 더 있어요. 7.5대 2.5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을 그리고 있고 20대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확 넘어간 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결과표를 받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과목이 있다면 20, 30대가 갑자기 막 20점, 30점, 20점, 30점 하다가 갑자기 수 맞는 80점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자,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들은 어벙벙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나중에 공동픽에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볼 거라서 저는 20대의 시점, 시각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20대였던가. 제가 아직 만으로 20대예요. 아, 아직인가. 만으로 20대입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예. 그러면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저보다 지금 동생들은 다 20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방금 전까지 건너왔던 길이고. 그래서 20대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우연찮게 보고 계시는 국민분들은 사실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연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경험적인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였을 수 있는데 청년들이 일단 그게 없잖아요. 일단은 수능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다가 성인 딱 돼서 잘해서 대학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일하러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사회라는 그 차가운 혹은 이제 그쪽으로 딱 나와서 학교를 가듯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뭐 남자는 뭐 갑자기 군대를 가고 인생의 그냥 패턴이 순식간에 30대 40대는 뭐 10년 5년 단위로 사실 직장을 한번 가지면 잘 안 바뀌잖아요. 크게 안정적이지 않은 직종이지 않는 한. 근데 10대 20대 이 기간에서는 자기가 생활하는 패턴이 너무 빨리 바뀌고 심지어 지역도 바뀌고 심지어 자기의 직군 자체가 뭐 군인이 된다든지 너무너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인데 청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아마 그 나중에 제가 자료를 여기 제시를 할 거예요. 여기 딱 아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혼자만의 생각이지. 청년들이 가장 이번 선거 혹은 네. 이제 지난 그 총선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 일자리, 경제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 경제 일자리라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20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좋은 직종은 한정돼 있고 그 공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많고요. 심지어 포기를 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뭐 코로나가 뭐 천재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나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초기 대응부터 잘못됐던 문재인 정권의 그런 행보를 다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때 중국 입국을 막았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국민 통제를 삼을 핑곗거리가 없겠죠. 그랬겠죠. 음. 그 진짜 옛날에도 진짜 나라 망할 때도 왕이든 뭐 귀족놈들이든 나부랭이든 다 지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법과 방침을 쓰다가 나라가 진짜 민생이 그냥 싹 다 날아가죠. 딱 그 헬조선 창궐이 지금 그 패턴이랑 너무 유사한데 지금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도 잃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너무 경제를 못하니 너무 방역 지침도 잘 못해서 거기에 더한 가중치를 일으켜서 지금 이러한 헬조선을 만들었으니 반발 실리로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 되신 분 뭐 어떤 의미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준 씨는 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국민의힘 그 오세훈 후보 그 연설 유세장에 20대 청년들이 와서 연설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의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이 잘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이러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장난질 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갈라치기 정치에 더 이상 공감을 더 이상 표를 찍어주는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국민의힘이라든지 오세훈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전형적인 청년들의 시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너무 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게 한계인데 맞아. 왜냐면은 이 양당 정치가 주는 이 투표 선거일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고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에요. 선택을 하긴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른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공화당도 후보로 안 냈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공화당은 뭐 도저히 이제 문재인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안 내기는 했지만은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문재인 아니면 오세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제 하라는 거야. 친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자기가 회사에 취직을 해보니까 음. 가장 설레는 게 점심시간대. 음. 점심시간대라서 그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다고. 자기가 정말 좋은 회사를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오지에 있어서 딱 앞에 밥집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는 뭐 A라는 메뉴를 하고 국밥을 하고 한 군데 순대국밥을 하고 한 군데는 콩나물국밥을 하는데 나는 국밥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순대국밥도 먹으러 갔는데 완전 진짜 냉동 순대 해가지고 그냥 국물만 끄들하게 데펴가지고 내놓고 여기 콩나물국밥이라고 내놨는데 콩나물 비린내 다 나가지고 막 이거 먹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해. 그래서 진짜 너무 화난다 막 이러고 있어서 회사 퇴사하신 선배가 정말 맛있는 밥집을 차리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들 그 가게 융단 폭격 때문에 도저히 그 가게가 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 정치 그런 게 대한민국 정치란 것 같다고. 네. 자기는 뭐 이렇게 큰 데가 두 군데 있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잘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대기업 맛집이라고 그냥 뷔페 가는 게 최고라고. 뷔페가 최고라고. 뷔페를 가야 내가 선택권이 있고 오히려 뷔페를 가야 뭐 특별히 손이나 그 노력이 안 들어가야 될 음식도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좀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려고 노력해도 질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많은 분들이 사실 또 공감을 하실 분들이 사실은 안철수의 그 지원 사격 혹은 이제 그 단일화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도 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확실하게 자기의 소명을 다 하던 그러한 모습들. 지금까지 안철수를 별로 안 좋게 보았고 정치적 입지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단일화를 하고 그 뒤에 책임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은 저는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언론들에서 아마 언론 여론 만드는 게 시작이 됐나 봐요. 그 안철수의 힘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근데 틀렸던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한 게 없으니까, 그죠? 안철수가 나왔다면, 단일화를 안 하고 그냥 나왔다면 또 이제 뭐 어떻게 됐을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사실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뭐 자기가 뭐 경선에 임했고 결과 승복했다가 아니고 미리 다 예측하고 대선 구도를 짜기 위한 플랜이었다. 또 이게 플랜 A라면 플랜 B, 플랜 B, C가 또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뭐 구도에 의해서 간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라고 자기한테 보고요. 주어진 장점 혹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아이템, 상품을 가장 시기적절하게 가장 이제 협박이라고 될 수도 있고 가장 줄다리기를 잘해서 아주 최고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든 차선이든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어디에다가 뭐 공을 시야를 한다거나 뭐 혹은 그런 국민들은 정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 1년짜리 선거 이겼다고 목에 힘줘서도 안 되고요.
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에게 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안철수는 바로 대권 뛰어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벌써 뭐 합당 얘기가 운운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뛰어들고 윤석열 뛰어들고 자기들끼리 총칼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러면은 오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12일자 월요일 12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관계자가 이번 선거를 이긴 것의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복귀를 하는데 약 2, 3주가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합당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관계자에 비해서 이런 언론에 이제 나올 정도면 이미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고 서로 간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간제비 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김종인 영감님 얘기처럼 자기들 세력 때문에 이겼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덕분에 선거를 이겼으니까 우리의 공이 크다 이러면서 합당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점할 그런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여론전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표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더 한 걸음 내다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20대의 표결이 남녀 성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같은 연령, 같은 시대별 성비에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민심이 갈렸던 적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이 서울 선거를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5대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확히 5대5가 나왔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이제 시장이 됐지만 후보에게 7.5 대 2.5 정도 거의 한 8대2에 가까운 네. 그 정도가 스코어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다고 볼까요? 저는 짐작가는 바가 있지만 여자가 또 아니라 가지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20대 여성. 네. 핵노답들 정말 저 솔직하게 말할게 핵노답들이에요. 정말. 저도 20대를 살아본 지가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요.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런 현상을 보고 참으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화가 났던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페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권 신장.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보궐선거리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여성들이 표를 그러니까 여성들이 표를 주는 것이 정말 스스로 여권을 하락시키는 이거는 투표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도,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 정치적인 벌을 주는 것도 국민의 의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나는, 여권이 신장돼야 되고,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는 안 되고, 여성의 활동이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쪽 사람들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진짜 페미니즘 얘기를 먼저 꺼내주셔서 제가 참 받기가 좋아졌는데, 저도 사실 제 바로 밑에, 조금만 밑에 가도 제가 아는 그래도 여자애들 많이 친하고 하진 않지만, 한 번씩 그래도 반갑게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 좀, 진짜, 뭐랄까, 같은 세대, 같은 나이, 비슷한 연령, 때긴 하지만 생각의 괴리가 좀 많이 크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 정치적인 이런 의사결정이 오가지 않고 그냥 일상 할 때는 사실 못 느끼던 것들이 정치 얘기나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나 이런 얘기할 때 한 번씩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여자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큰 원인 중 하나가 군대를 갔다 왔고 안 갔다 왔다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크죠. 그거의 차이가 크다고도 보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대들은 꼰대라고 얘기를 해. 그게 예. 그리고 20대들은 물론 남자들 속으로도 인정할 거예요. 남자들 다 인정하지. 근데 군대 여자애들은 갔다 와야 인정하기 사람들. 싫은 거지. 근데 그렇죠. 그게 인정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인정 안 하는 게 여권 신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옛날에 재밌는 얘기인데, 옛날에 아는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조금 약간 개념이 없다 그럴까, 그런 애가 있었는데, 네. 근데 애가 오랜만에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뒤에 봤었는데, 애가 너무 개념이 있어진 거예요. 애가 뭐 좀 빠릿빠릿하고, 애가 좀 뭔가 개념이 있어진 거야.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취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이 1년 있었나 만에 하면서, 군대 갔나? 아니, 아빠가 말 안 듣는다고 해병대 교육대를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얼마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왔대요. 예, 그거 안 가면 머리 빡빡 밀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용돈도 다 끊고.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 왔더니 얘가 달라졌어. 하여튼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른들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이 인간이라는 종족이 창궐한 이래 가장 성에 대한 대립이 심한 세대가 지금의 20대고 10대예요. 왜 그러냐면,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좀 한도 끝도 없는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 혹은 삼촌 혹은 이제 누나, 형 세대까지만 해도, 한 40대 아니면 50대 정도 세대까지만 해도, 뭐 페미니즘 하면 여성 신장을, 인권 신장을 말을 하고 당당한 여성이 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의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뭔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과대망상에 빠지면 인간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과대 포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치달았냐면, 미국에 있는 페미니즘 선두,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두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종족 번식을 위해 필요한 딱 소수의 잘생기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 딱 구금해놓고 그 번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고 보는데, 여성 우월주의를 말을 하는 게 지금 20대와 10대의 특히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인터넷이 워낙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 페미니즘 애들이 시위하는 거, 그 다음에 발언하는 거, 아니면 뭐 이슈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진짜 괴리감 느껴지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봐도 좀 괴리감 느껴지고, 남자애들이 보면 분노스럽지. 남자들을 집단으로 싸잡아가지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막 이래버리니까요. 최근에 어떤 이제 페미니즘에 자기는 정치까지 한다고 하는 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남자의 그 한남충이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벌레충자 써가지고, 변태 과정. 한국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한남충, 유충이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거치면서 한남충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문에 박제를 했어요. 대한민국 남자 전체를 벌레로 싸집어서. 이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참 이슈가 많은데, 뭐 이런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끝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빨갱이 하면 치를 떨었다면, 지금 우리 그 20대 10대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 혹은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남자애들은 진짜 페미니즘 하면 치를 떠는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의 청년들한테 우리 당 혹은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싸워주면 그 너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도 함께 싸워줄게라는 전략적 제휴가 되든지, 아니면 공감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에 친동생과 여행을 와서 마트를 갔더니 마트 한층 주차장이 전부 다 여성 주차장.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진짜 처음 봤는데 진짜 피부로 와닿았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20대 표가 왜 그렇게 극명한 심판을 받았는가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국민의 힘 지지로 간 20대의 청춘들의 표가 왜 그렇게 성별적으로 극명하게 갈렸는가 한 픽에서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끝을 끝을 내고 자, 공동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선거는 찝찝한 선거죠. 한마디로 국민도 찝찝하고 후보도 찝찝하고 또 후보자들도 당선자들도 다 찝찝한 선거. 이긴 놈들도 찝찝한 것 같던데. 사실. 네? 네. 이겨도 떳떳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강 건너 불구경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중진급과 지금 초선급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왜냐면 지들 초선 놈들은 자기들이 이제 재선 3선 이제 계속 당선돼야 자기 정치의 길이 열리는데 지금 이제 낭떠러지거든. 지가 봤을 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솔직히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손절하고 싶을 거야. 더불어민주당 떠나고 싶을 거야. 근데 자기들 새가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기싸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한심합니다, 솔직히. 그거로라도 방법을 찾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기싸움만 하고 끝낼 거면 말씀대로 한심하죠, 진짜. 아니, 제 같으면이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지. 예. 근데 그분의 말이 떠오르네요. 내부에서 지켜야 되고 내부에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온 정당이고 뭐 국민이 일궈온 뭐 그거는 선배들이 열심히 해온 정당이고 뭐 그런 말도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참 제가 그거 싸움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영환. 네. 오영환 그 비례대표 그 소방관 출신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거 제 아는 동생이었으면 막 싸대기한테 때렸을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 뭐라고 말하는지 못 봤습니다. 예. 걔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좀 어이가 없어요. 조국 사태 때 그때 조국 딸 의전원하고 뭐 논문 표창장 위조하고 뭐 지금 정경심 항소심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 때 오영환이가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면서 이것은 관행이다. 맞아, 그랬었어요. 이것은 관행이다. 너무 잔인하게 언론에서 마녀사냥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로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표창장을 위조해 줍니까? 열심히 꼬리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꼬리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꼬리에 탬버린 들고 흔든다고. 어머머머.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민주당 비대위 지금 소속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금 들어갔어요. 오영환이.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청년의 민심을 전하겠다. 당에다가 청의 뜻을 전하겠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진짜 역겹잖아. 진짜 역겹잖아요. 그때는 뭐 그 모든 비위가 불법 위법 탈법 다 이게 다 관행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청년 민심을 지금 조국 사태 조선들이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살짝 글 붙어가지고 조선 쪽에 붙어가지고 청년의 민심을 전하겠다 당에다가. 전해질까요 그게? 누가 그러던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사적 경험치가 없는 세대라고 개무시하던데. 개무시. 그냥 진짜 이게 진짜 개무시가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진짜로. 오영환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수준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수준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강건도 부구경 재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투쟁하고 했을 때 사실 정말 철옹성 같아 보였잖아요. 쟤네들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물론 무너뜨려야 된다는 목적으로 정말 가열차게 투쟁했지만 진짜 너무 쟤네들 권력 세 보이고 안 무너질 것 같고 했는데 지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기점으로. 그게 진짜 괄목한 변화. 이게 이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보궐선거에 다음 대권까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게 표를 준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혹은 뭐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더 잘 알 겁니다. 이거는 네. 진짜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당 뭐 어찌됐건 그쪽 그 입장이면 진짜 더 무서울 것 같은 게 이건 잘된 결과라기보다는 경고로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잘 못하면 진짜 죽는다 약간 진짜 기대와 이제 희망을 등에 안 업은 사람은 그 중압감을 진짜 견디기 힘들잖아요. 와, 이번에 이 민심을 못 받아치면 그냥 해체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진짜 해체해야 돼요.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완전히 썩은 눈으로 딱 봐도 썩은 동아줄인데 이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썩어 가는 동아줄을 잡을 것이냐 육안으로는 식별이 애매한 그쳐요. 아까 둘 다 위험하다는 걸 알아. 아까 제가 말한 둘 다 썩은 음식 파는 두 집 앞에 같은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년 뒤에 있을 대선에 이제 정권을 바꾸고 우파가 잡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 온 기회를 진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대권만 잡아서 되냐? 그전 같은 기회주의 위장 보수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법치가 무너지는 역사가 되풀이 될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는 건 둘째치고 그냥 그 사람들의 목적은 원래 권력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어떤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력해서 한 자리 해먹고 돈 얼마 벌고 어깨 얼마나 힘주고 다니고 내 자식 새끼들 뭐 재산 얼마큼 뭐 해주고 뭐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는 국민의 공감을 지속적으로 살 수도 그러한 부정부패에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인드로 또 보수든 뭐든 쌓은 성이 공들여 쌓지도 않았지만 무너지는 걸 막을 수조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다시 정권을 뺏긴다면 그 역사의 죄를 국민의힘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원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진짜 석고대죄하고 국민투쟁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맞서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싸우는 관해는 우리가 끝내주니까 우리 공화당이랑 같이 싸우면 되잖아요. 진짜 자리 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1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으니까. 아니 근데 12일자 월요일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전까지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다가 이제는 국민의힘 얘기인데 압승에도 90력 잃은 국민의힘 도로 김종인 얘기까지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기사 제목이고 벌써 내용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안철수와의 합당 그리고 홍준표가 복당하냐 마냐 그 다음에 앞으로의 당권 경쟁 등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와중에 참 그 혼란이 가중되면 김종인이 재등판해야 되지 않냐 이게 기사의 골자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패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내분 중이고,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거를 선거를 계기로 대선까지 쭉 승리 기운을 이끌어 가가지고 자기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놈 쳐내고 저놈 쳐내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지금 이 시점에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여를 한 공로만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부터 벌써 밥그릇 차지하고 나는 대권 주자, 나는 당대표, 나는 원내대표 이러면서 서로 자기 자리 싸움 놓고 눈치 싸움하고 여론전 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천하의 배신의 대명사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저 윤석열을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쿠사리를 먹이잖아요. 일본말 좋아하진 않지만 쿠사리를 먹여버리잖아. 이 먹이는 게 박근혜 대통령 좋아서 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절대 아니라고 놈이야. 지가 나중에 또 대선 출마할 욕심으로 차기 대권 1인 윤석열 죽이고 지가 유리한 고지 점령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인이고 무슨 국가 국민들의 리더고 그렇습니까? 진짜 계산과 어휴. 이렇게 다 자중질환들이 일어날 때 양쪽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또 큰데요. 어떻게 향후 전국을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니 좀 늦었어요 사실. 네, 그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거기 후보자 제가 부동산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저는 후보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이 뭐 비전이 있냐 없냐 희망을 가져도 되나 이 사람한테 걸어도 되냐 이거 보면 아시는 게 너무 무책임합니다. 너무 무책임해.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압구정 강남 재개발 재구축 하겠다 뭐 자기가 무슨 소리 할 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만에 집값이 어떻게 3억이 뛰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오르는 이 시장의 불안정성도 문제지만 이건 뭐 문재인이 만들었다고 보고 문제지만 그렇게 될 걸 미리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을 자기가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또 문재인한테 전가시킬 거라고요. 그래, 문재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려고 이런 정책을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그건 나도 몰랐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럴 거라고. 몰랐으면 바본 거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뒷감당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의 색채는 아니다. 굉장히 기회주의 성향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LH 투기를 전 국민이 보면서 투기? 나도 돈만 있으면 해볼걸? 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 진짜요. 저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저 솔직히 말할까요? 저 지금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앞으로 LH 신규 사원 공채에 얼마만큼 경쟁률이 집중될지 저는 그거부터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10대 1이라 칩시다. 10대 1이면 갑자기 제 생각에는 한 15대 1, 20몇 대 1 이렇게 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는 뭐 안 된다 하니까 또 모르죠. 부정부패해도 그래. 내가 하면 달거든. 내가 하면 달고 내가 돈 벌면 그게 달달하고 느끼는 게 민심이에요. 사실 그게 어린 민심이고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거의 일환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나도 돈만 있으면 투기할 텐데 나도 돈만 있으면 투자할 텐데 돈만 있으면 땅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국민의 그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그 투기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그런 공약을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하다 보고요. 그것도 일종의 매표행위라고 봅니다, 솔직히. 참 이제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뭐 국민을 뭐 있는 자 없는 자 편가르고 뭐 건물주 그 다음에 새 들어 타는 사람 이렇게 편갈라서 하는 그런 것도 안 되지만 물론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뭐 경쟁을 붙이고 너무 과열하고 약자를 전혀 도태시켜버리고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도 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선거나 최근에 몇 년간 진짜 국민들의 시각을 전 진짜 느낀 게 국민들은 화합하고 국민들은 이제 올바른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좋은 방향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저 별로 정치나 이런 데서 그 용어 쓰는 거 따뜻한 보수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게 진짜 본인들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해야죠. 저희 짧게 마무리하려는 우리의 계획은 오늘도 스포로 돌아갔습니다. 얘기만 하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저희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저희는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 오늘 30분 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요. 이제 마무리하고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공동픽에 대해서 하나만 딱 하나로 정리하고 끝을 낼게요. 친구한테 우리 공화당 활동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호 활동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제 얘기 다 호응 잘해주고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말 자기 처자식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처가 챙기기 너무 버거워서 애기 분유값 챙기기도 버거워서 정치에 내가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이게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층
앞으로 커가는 이 세대들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결국 대학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자식, 내 처자식, 내가 소중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살아가는 그저 생활 그 자체라는 거. 거기서 벗어나면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심지어 우리공화당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누가 됐던 그 길을 벗어나고 자신들의 욕심이나 아니면 뭐가 됐던 하면 그걸로써 배제당할 것이다. 그게 시대의 심판이고 대한민국의 의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친구분께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근데 그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뭐 함께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치를 보는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란 여유 있는 자가 그냥 취미생활 삼아 하는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정치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인 거예요. 저희가 한근영 최고가 여유 있고 먹고 살만해서 이러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내 자식, 내 자손이 수백 년 동안 먹고 살만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런 나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갑자기 옆에서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네.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 제 통장 잔고 숫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빰빰빰빰. 예,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내 건지도 모르고 바빠가지고 잊고 있었던 소중한 우리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을 모두 국민들이 올바른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각성하길 바라면서 오늘 문브레이크 스타파 한근영 김순정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위를 챙겨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몸살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